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기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한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무릎 생활 그 11번째로요. 뭐 진료실 편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진료실 외편이겠죠.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한 다음에 이제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하고 이론 운동을 해도 되나요?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는 한 30% 정도까지는 불만족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제 똑같은 것들을 갖다가 뭐 나눠줘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하는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모든 사람한테 만족을 줄 수는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인공관절 수술하는 또 의사 선생님의 실력 차이도 약간 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환자의 자세도 뭐 약간 다를 수 있고, 뭐 기구의 차이가 있다는데 그런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의사에 관련된 인자들, 또 환자에 관련된 인자들, 또 한 가지는 이제 환경에 관련된 인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나 아니면 직업 환경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30% 정도까지 불만족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의 대부분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통증이나 강직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실제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신체적인 결함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족들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계단 같은 것들이 다니기가 힘들게 되면은 이제 기능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활동에 제한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돌아다니기가 예를 들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직업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겠죠. 뭐 사무직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돌아다니는 직업이 움직이는 직업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불편해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으로 제한이 돼서 또한 위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증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왠지 이제 수술을 하면 이 환자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증상들을 일으키게 돼서 결국 이제 정신 감정적인 제한 상황으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의학적으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것들에 불만족의 비율이 높을까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서양의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면은 조금 더 한 플러스 10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60대, 70대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80대가 넘어가면 이 불만족하는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가 서양 사람들보다는 보통은 10살은 더 산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7, 80대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90대 이상이 되면은 좀 불만족할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여자가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섬세하고 예민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불만족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비만인 경우에가 또 불만족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연증성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이제 과거에 다쳐가지고 생겼던 외상성 관절염인 경우가 이런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경과가 진행이 돼서 생긴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이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도 아시아인이 좀 더 예민한가 봐요. 서양인들보다는. 그래서 아시아인이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예민한 것들보다도 생활 환경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쪼그려 앉고 아니면 무릎을 꼬부리고 이러는 환경들이 아무래도 서양인들보다는 좀 많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에서도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0도 이상만 구부러지면 되거든요. 한 100도 정도만 구부러지면 충분하다고 서양인들은 생각하는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120도, 130도가 구부러져도 다 구부러지지 않고 뻗정다리가 됐다고 하시는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시아인들이 조금 더 불만족스러운 게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에 미리 이제 불안이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거를 기저질환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 불만족 비율이 더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대치가 높은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가 항상 우리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공관절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을 때는 이미 6, 70년을 망가뜨려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 몸 자체가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관절을 하는 거는 우리가 걸을 때 뼈가 딱딱 마주치는 느낌이 있어서 안 아프게 하고 걸으려고 수술을 하는 것인데, 목적 자체는 그러한데, 왠지 인공관절을 하면 회춘이 돼서 20살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당연히 인공관절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가 높으신 분들이 항상 이런 불만족이 더 늘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관절을 한 다음에는 이제 직업으로 복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을 이렇게 하는 나이가 5, 60대면 벌써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도 5, 60대 때 인공관절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대부분들이요. 그래서 보통 제 환자들도 보면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70대 이상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70대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고, 60대나 80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60대랑 80대 비율을 살펴보면 70대보다는 훨씬 적고 80대가 좀 더 많을 때도 있고 60대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진장 나이가 많은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 복귀 가능에 대해서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집중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연세가 들어서까지도 직업을 갖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나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밖에 나가서 버는 돈만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활동하는 거를 저는 권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직업 복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직업을 복귀하는 것이 수술 후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복귀가 되고, 10%에서 98%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 넓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업이 우리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직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인공관절 한 다음에 부담이 가고 힘들 수 있을 거고, 무슨 사무직이나 아니면은 우리 뭐 학생들을 가르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주로 서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활동 범위가 넓지 않고, 그 다음에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직업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복귀하는 경향이 있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수술을 3개월에서 1년 정도 된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의료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국민들은 많은 편에 속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전 세계 1위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것도 1위도 월등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을 한 다음에 뭐 인공관절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그 다음에 재활병원으로 옮겼다가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술 당일 혹은 수술한 다음 날 대부분 퇴원합니다. 그게 뭐 그 병원비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고요.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오래 입원한다는 일본조차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짧게 입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미국에서는 아마 인공관절 수술할 때 한 몇 억이나 몇십억 정도는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치료를 하다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통은 인공관절 하려면 뭐 병원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것보다 뭐 부족한 경우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걔네들도 무조건 보험이 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회사 보험이 있기도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연금에 의해서 나라에서 복지로 65세 이상은 공짜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복지 혜택이 또 잘 돼 있어서요. 무턱대고 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보통은
그 복귀 자체가 그냥 수술하고 그 다음날 집에 퇴원하면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다 차려 먹고 그다음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자식들이 봉양을 하면서 이렇게 잘 서포팅 해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알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저렇게 3개월이나 1년이 놀라운 일은 아닌 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직업 복귀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뭐 써 있잖아요. 2주 이상의 병가를 내는 경우. 그러니까 2주 이상 병가를 낸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2주면은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에서 한 7일 정도 입원을 하고 이런 뭐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1, 2주 정도 입원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병원에 있어야 되는 시간에 이미 이제 복귀를 하고 그런 거니까 2주 이상 병가라는 거가 너무 웃긴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가 그렇고 비만이나 이제 무릎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 직업 복귀가 좀 늦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스포츠 복귀는 어떨까요? 스포츠 복귀는 우리가 수술 후 보통 4주, 16주에서 24주, 그러니까 4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은 스포츠 복귀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퍼센트지는 한 36%에서 89%면 거의 90% 가까이잖아요. 근데 무슨 운동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 전에, 수술 전에 무슨 운동을 좋아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36%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3분의 1 이상은 다 복귀가 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까지 되고, 제가 수술하기 전에 이 정도의 운동을 쉬울 것이고, 좀 어려운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복귀가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우리가 술관절 반치환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술관절 전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인공관절 전체를 바꾸는 수술이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반만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인대를 그대로 남겨놓고 인공관절을 반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더 자기 무릎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치환술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이 복귀를 하고 100%까지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그 운동 면에서는 유리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반치환술을 한다는 얘기는 전치환술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절염이 덜 심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 반치환술을 주로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비교적 젊은 60대나 70대 때 적용을 많이 해요. 50대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뭐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같이 나가고 그랬던 환자분,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세요. 그분이 옛날에 뇌경색을 잠깐 앓으셨다가 그래도 후유증이 아주 미미하게 끝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즐겁게 사시려고 그렇게 생활하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꼬박꼬박 오시는데 뭐 히말라야 산맥 정도까지는 아니고 히말라야 트레킹 뭐 아니면 뉴질랜드 트레킹 이거를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휴가를 내고 갔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상당히 거리도 되고 이제 높이도 되는 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스간절 반치환술이 조금 더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전치환술이든 반치환술이든 3분의 1 혹은 3분의 2에서는 운동 복귀가 가능하고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가는 것도 한 3분의 1 정도는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인공관절의 목표는 일단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를 잘 움직이게 안 아프고 걷게 하는 거가 1차적인 목표예요. 두 번째는 목표는 뭐냐면은요. 이 인공관절을 가급적이면 아끼면서 잘 써서 오래 쓰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안 쓰는 게 오래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오래 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가 오히려 오래 쓰는 거가 아니라 좀 움직여야지 더 오래 쓰는데 그거를 잘 움직이셔야지. 쪼그리 앉는 거 앉지 말고 콩콩 뛰는 거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목적이라면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운동들을 많이 하고 즐겁게 살고 지금
뭐 100세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덕담하려고 100세 그랬는데 지금은 실제로 의사들이 모든 치료 계획을 할 때 100세에다 기준을 맞추고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스포츠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천대의 총장님이 가끔 뭐 제 아시는 분이 저한테 수술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시면 아 누구누구는 인공관절하고 골프 친다며 뭐 그 소리를 가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어른들이 하는 거 보면 제 환자들 물어보면은 여쭤보면은 주로 이제 탁구 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 요즘은 많이 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 많이 하세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지 원래 또 어르신들 수영대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영들 많이 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댄스 같은 것도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보다는 환자들이 와서 댄스 할 수 있냐고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한국무용 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이러한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환자들이 와서 인공관절을 수술한 다음에 이게 평생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계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마모가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운동 같은 거 하면은 마모가 되지 않냐. 그다음에 오래 쓰려면 안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기계니까 이렇게 다를 것 같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공관절은 이렇게 위에는 금속으로 된 합금으로 돼 있고 밑에도 이렇게 합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노랗게 또는 하얗게 보이는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거가 우리가 연골 역할을 해서 얘네들이 다 다르면 인공관절이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실험실에서 우리가 걷는 모양 그대로 계속 이 인공관절을 닳게 만드는 실험을 해요. 닳게 만드는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치료만 보면 30년, 50년을 써도 안 닳게 만들어 놓습니다. 기계적으로는. 근데 그러면은 왜 인공관절을 보면은 몇 년 씁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한 10년 정도 썼고 지금은 15년에서 20년 정도 쓰는 것 같고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해서 제 환자들은 잘 관리해서 30년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동일한 각도로만 이렇게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강도로 움직이면은 30년 아니라 50년, 100년도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기계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닿는 접촉면이 작아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고 강도가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공관절 말씀드리면서 그 마모가 되는 거는 두 가지 기전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쪼그려 앉으면 접촉면이 작게 되니까 마모가 심해지고 또 하나는 저 플라스틱은 콩콩 뛰는 거 이렇게 충격에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쪼그려 앉기는 안 되고 콩콩 뛰는 건 안 되고. 저거를 제해놓고는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가지에 해당되는 일만 아니면 사실은 운동도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오셔서 이런 운동 해도 됩니까? 저런 운동 해도 됩니까? 라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 두 가지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만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해도 되나 안 되나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연구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추천되는 운동들은 일반적으로 걷는 거는 무릎을 많이 안 구부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력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허용하는 거는 빨리 걷는 거. 우리, 경보 있잖아요. 이렇게 스포츠 운동 중에서 빨리 걷는 경보.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 그 신호등이 바뀌려고 그러면 막 좀 빨리 걷는 거. 이 정도까지는 허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깅과 같은 이런 달리기 있잖아요. 조깅이면 천천히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달리게 되면 두 발로 콩콩콩콩 뛰게 되잖아요. 이런 운동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킹이나 둘레길 같은 경우는 언덕도 있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추천까지는 안 하지만 허용을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셔서 저 둘레길 좀 걸어도 돼요? 못 해도 돼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높은 등산, 오늘도 이제 오셔서 만이산을 올라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좀 혼났는데, 만이산은 보면은 제가 강화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지만 만이산은 층계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그렇게까지 높은 산은 아닌데 그렇다고 결코 낮은 산은 아닙니다. 만이산이. 근데 이제 중턱쯤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 층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계는 올라가는 것도 무리가 가지만 내려올 때 특히 콩콩콩콩 뛰게 된다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등산은 뭐 별로 안 좋고, 암벽 타기 같은 거는 당연히 안 좋겠죠. 대신에 그 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저희가 100세까지 사는데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뭐, 제가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마약도 하는 세상인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 못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등산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허용을 해주는데, 대신에 옛날에 지리산을 가셨으면은 뭐 대둔산 정도 가시고, 옛날에 뭐 만이산 정도 갔었으면은 인천에 있는 뭐 청량산 정도 가시고, 이렇게 조금 더 낮은 산으로 대신 만족을 하는 그 정도로 해야지, 무리하게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이러면서 하다가 보면은 항상 부러지게 되고 인공관절도 마모가 되게 되니까, 우리가 허용하는 거하고 금지하는 거는 차이가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그냥 봐주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서 있는 자전거예요. 서 있는 자전거, 우리 헬스장 가면 자전거 있잖아요. 그저 제가 전번에 운동하는 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 있는 자전거는 매우 추천되는 운동이고요. 우리가 길에서 타는 자전거들이 있잖아요. MTB나 뭐 이런 것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허용되는 자전거고요. 대신에 이제 중심을 잡다가 넘어지게 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원래는 산악 자전거 그런 것들은 별로 권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굳이 하고 싶다면 뭐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춤추고 댄스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에어로빅. 왜냐하면 에어로빅은 한강 콩콩 뛰는 자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어로빅 자체는 저 금지에 보면 에어로빅 체조, 우리가 뭐 국민 체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콩콩 튀는 체조를 얘기하는 거고, 에어로빅이나 체조는 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벼운 에어로빅, 그냥 발이 이 땅바닥 지면에서 좀 들썩들썩하는 정도, 콩콩 뛰는 거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비교적 추천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막 웨이트 운동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리에다가 뭐 걸고 뭐 하고, 뭐 레그 익스텐서, 레그 프레스 막 이런 것들 하는데, 이런 것들은 허용은 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거기다 강력하게 뭐 너무 무겁게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것들, 복식은 허용하고 테니스나 배드민턴 단식은 금지하는 경향이 있죠. 스쿼시 같은 거는 금지를 하고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도 이렇게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이 사실은 무릎을 이렇게 비트는 운동은 제가 좋은 운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공관절 한 다음에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데, 복식을 한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적다는 얘기예요. 움직임이 적다는 얘기인데, 단식을 한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면서 이 회전이 굉장히 강하게 가해져야 되지 이게 가능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뭐 이런 것들이 복식은 허용하고, 탁구도 가볍게 치는 거는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세게 치고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좋은 또 추천하는 운동은 수영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죠? 수영은 뭐 제가 최애 스포츠인데 저는 수영을 못해서 항상 부러워하는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골프나 볼링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신 다음에 골프 치시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허용을 하는 게 스키 타고 내려오는 거.
스키 타고 내려오는 것들은 허용을 합니다. 대신에 보드는 아닙니다. 스노우보드는 안 되고요. 스키 정도는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적은데 카누나 이 노젓기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노젓는 운동 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젓기나 카누 같은 것들은 허용까지는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와일드하게 움직이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공관절에서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떤 운동을 추천하겠냐? 선생님이, 교수님이 추천하는 운동은 어떤 추천 운동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재밌는 운동 하라고 그럽니다. 재밌는 운동. 왜냐면은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참 좋겠지만 몸에 좋은 음식이 맛이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몸에 좋은 음식 쫓아다니지 말고 몸에 나쁜 음식 피해 다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소 좀 무리가 가더라도 제가 가끔 허용을 해드린다고. 그 얘기는 지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댄스를 좋아해요. 제가 골프를 좋아해요. 이런 재밌는 운동들은 저는 그냥 하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재밌는 운동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간편한 운동하는 거를 저는 권유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면은 귀찮아서 가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이 누구보다 좋은 운동이라는 걸 알죠. 근데 수영 같은 경우는 수영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수영복 갈아입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샤워해야 되는 거고, 옷도 갈아입어야. 이렇게 되면은 그 제가 계획된 운동은 갈 수 있지만 그냥 불현듯 하는 운동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걷기나 둘레길 걷는 거, 요런 운동들은 아무래도 운동화만 있으면 차에서 꺼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운동화를 신고 나간 상태면 그냥 걷다가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운동들을 저는 항상 권유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고유 감각하고 균형 감각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눈 감고서는 한 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나이가 들수록 빨리 넘어집니다. 젊은 애들일수록 오래 중심을 잡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균형 감각이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유 감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앞에 한 3m 전에까지 가야 되겠다, 깃발 있는 데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대충 눈을 감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가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보다는 좀 부정확한 위치까지 가요. 눈 감고 가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이 고유 감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걷는 운동 맨날 얘기하잖아요. 걷는 운동이 왜 좋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레드미 그 헬스장 안에서 그 걷는 거보다 그 러닝머신에서 걷는 것보다 제가 밖에서 왜 걸으라고 그러냐. 밖에 나가게 되면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번쩍거리면은 쳐다도 봐야 되고, 누가 앞에서 걸어오고 있으면 그 사람도 좀 피해야 되고, 뭐에 모퉁이에 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중심도 잡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고유 감각 면에서 밖에서 걷는 운동이 좋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유 감각과 균형 감각을 늘릴 수 있는 운동들이 보통은 다 밖에 있습니다. 헬스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어서 실내 운동보다는 실외 운동을 하는 것이 이러한 고유 감각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걷게 되면은 뭐 맨날 얘기하는 대로 골다공증에도 유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유 감각도 늘어나게 되고, 근력도 생기게 되고, 일석삼조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햇빛도 보니까 또 바이타민 D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아무래도 걷고 그러면 체중이 가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도 걷기는 걸어야 되거든요. 인공관절하고 안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러신 분들이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못 걷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골다공증을 고려하면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자전거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실내 자전거에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아무래도 무릎에 무리가 덜 할 수밖에 없겠죠. 허리에도
무리가 덜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걷는 것들은 하시되 무릎에 뭐 통증이 좀 있으신 분들 아니면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자전거 쪽으로 가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재밌는 운동, 간편한 운동, 그 다음에 야외 운동, 그 다음에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들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우리 병원에 좀 저랑 제일 친한 후배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우리 질문 좀 볼까요? 저는 류마티스로 40대 때 인공관절 수술했습니다. 이제 13년 차입니다. 무릎, 13년 차라고요. 잘 하셨네요. 무릎 절골 수술을 받았는데 다음 순서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전에 인공관절 수술은요, 이 최후의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최후에 하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 하냐는 거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절골술을 받은 상태에서 근력 상태가 좋으면 엑스레이가 망가지더라도 최후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최후에는 이제 인공관절로 버티게 되는데요. 무릎 절골수술 받은 다음에 인공관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멋모르고 선무당일 때는 두려움 없이 들어가는데 알면 알수록 참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인공관절 수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에 관절염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아주 주옥 같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무릎에 관절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릎이 우리 몸에 체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허리는 체중을 안 받고 고관절은 체중을 안 받고 발목은 체중을 안 받습니까? 다 받죠. 근데 활동 범위가 제일 넓은 중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고관절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속개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뼈 자체가 관절염이 뼈 자체가 안정성을 주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발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격자 무늬로 생기니까 이 격자 자체가 안정성을 또 줘요. 아까 요거보다는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무릎은 동그란 놈이 이렇게 평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텐트 치듯이 줄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줄들이 인대고 힘줄인 거예요. 그런 힘줄과 인대는요,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격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유격이 많이 생기게 되면 관절염이 그래서 잘 발생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방바닥 생활들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고관절이나 발목 같은 경우는 운동 범주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무릎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접촉면이 이랬을 때보다 쪼그려 앉을 때 체중은 똑같이 실리는데 접촉면은 15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15배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무릎에는 관절염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포츠를 할 때도요. 이 비트는 자세들을 많이 하는데 고관절이나 발목 같은 경우는 뼈 모양 자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비트는 운동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무릎은 인대로 돼 있으니까 비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많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나 스포츠 손상이나 교통사고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다치는 위치가 무릎에서 허벅지 근처의 위치예요. 그래서 차 높이도 대부분 그 정도가 되고요. 보통 스포츠 하다가도 태클 같은 거 들어오면 다 그 높이에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다치는 이유가 많습니다. 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게 무릎이 아니라 발목 같은데 보통 무릎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무릎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 많이들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기분에는 맨 밑에 있으니까 발목이 힘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일자로 생기건 이렇게 오다리로 생기건 이렇게 X자 다리로 생기건 간에 이 중간 부위가 가장 힘을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힘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보다는요. 이 안쪽과 바깥쪽에 불균형적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짱다리면 바깥쪽이, 오다리면 안쪽이 이렇게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의 인공관절이 고관절이나 발목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은 이유예요. 그리고 당연히 발목에도 인공관절을 하게 되고요. 발목 인공관절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의 인공관절도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보험 체계 때문에 자꾸 발목에 있는 인공관절들이, 그리고 발목에 있는 인공관절은 아직은 그렇게 결과가 무릎이나 고관절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발목 인공관절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교수님 후배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자, 오늘은 강의를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하여튼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